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갭 투자 등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SK텔레콤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창덕궁을 더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창덕궁 AR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 가이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가상의 창덕궁도 전 세계 어디서나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로 잘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가 올해 안에 증권업에 뛰어들며 토스증권을 출범할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의 매기로 급부상한 토스증권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높이를 더 올려 공급량을 늘리고 유휴부지를 발굴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용적률 상향 조정과 유휴부지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운 가운데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가 상향 대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지구로 지정된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이 공공택지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인천 검암 역세권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지구들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휴 부지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지역으로는 서울 유일의 군 골프장인 태릉 골프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 부지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등 국공립시설이 유력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매수세가 꺾이며 갭 투자 등 투자 수요도 급감한 모습인데요. 한때 외지인 투자와 법인 투자 비율이 치솟았던 청주 지역도 호가가 내리는 등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낀 갭 투자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던 노원구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7.10 대책 이후 집을 여러 채 갖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에처럼 활발하고 뭐 그러지는 못해요. 어차피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이제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매물이 저기 시가 말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사기 힘든 서울과 달리 법인 명의 등을 활용해 투기 수요가 몰렸던 지방 부동산도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특히 외지인 비율이 높던 청주는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와요. 이거 내놓으면 팔리냐. 근데 팔려야 그거를 사죠. 7.10 대책으로 인해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도 한 채 있는 집도 못 파는 상황이다. 하지만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도 같이 막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사를 희망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거나 양도세 부담과 대출 규제 등의 이사를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책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아파트 시장 과열은 잠재웠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네네. 잠시 쉬고 있는 거지 뭐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고 그 마음 자체 구매 욕구 자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더 좋은 거를 많이 좀 발굴해서.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AR과 VR로 한국의 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문화재 보존 이유로 관람이 제한됐던 희정당부터 후원까지 5G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창덕궁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창덕 아리랑 앱을 통해 궁궐 곳곳 AR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창덕 아리랑 앱은 SK텔레콤, 구글 코리아, 문화재청이 함께 창덕궁을 AR 기술로 새롭게 구현한 것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창덕 아리랑 앱은 창덕궁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휠체어 모드와 일반 걷기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휠체어 모드를 켜면 증강현실 속 해치가 나타나 계단이나 문턱이 없는 궁궐 중심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해치는 창덕궁의 금총교부터 인정전, 희정당, 후원 입구까지 총 12개 코스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 출입이 금지된 희정당이나 후원 입구에 도착하면 신비로운 문이 생기며 앱을 통해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전 마당에 들어서면 증강현실 속 왕후와 함께 AR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낙선제에서는 AR 활쏘기, 쑥장문에서는 AR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AR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낙선제 앞마당에 들어서면 궁중무용인 춘행무를 증강현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SK텔레콤의 첫 번째 5G, MEC 기반 B2C 서비스입니다. MEC는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및 차량 간제 등 초저지연 성능을 높이는 5G 기술입니다. 창덕 아리랑 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는 창덕 아리랑 애통 서비스도 다음 달에 출시됩니다. 사실 창덕 아리랑 앱은 국내 기반의 이 앱인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창덕 아리랑 @홈이라는 별도의 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자신 있는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저희 5G 기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송금 서비스 토스로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가 올해 안에 토스증권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본인과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토스증권이 증권업계에 등장한다면 업계 내 개인 투자자 유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송금 서비스 토스로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의 증권자 회사 토스증권이 연내 동학개미 유치 전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올 3분기 내에 증권업 본인가 신청에 나섭니다. 토스증권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는 한 달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던 만큼 본인가 승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까지 부여되는 기간은 6개월. 토스증권이 오는 9월까지 본인가 신청을 마치면 이르면 10월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본인가 승인 이후 토스증권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리서치연구원 등 증권 업무 관련 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송금 서비스 고객으로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스증권의 가세로 증권사의 개인 투자자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국내 증시가 1% 장중에 1%는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7.42포인트 오른 2217.86에 코스닥 지수는 6.43포인트 오르며 801.2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도 한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총영사관 폐쇄라는 강경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코로나19와 함께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데일리머니의 윤효은 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국내 증시가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증시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에 일부 중소형 제약주들의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또 미국의 추가 부양안 추진이라는 재료가 있었죠. 이거는 누무신 장관이 이제 공화당이 추가 부양안을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에 따라서 이제 매수 유입이 좀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제조 업종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실적 호조를 보인 기계, 철강, 금속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코스닥은 게임, 엔터, 바이오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세를 보였고 일본 제철 자산 매각에 따라 소부장,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 구간은 좀 보였지만 실적 개선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 전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한 부담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에 지금 총영사관 서로 폐쇄하고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 영사관 폐쇄 대응으로 이제 미중 마찰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출 부진에 따른 실적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미국 FOMC 회의 결과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고요. 국내 주요 언택트 업종의 네이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이벤트의 무게감이 좀 큰 만큼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출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는 예상대로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 중소형 소재 장비들이 이제 상승세를 순차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이번 주 또한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으로 이제 포트 구성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나 업종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인텔의 차세대 공정 지원과 함께 이제 미세 공정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삼성전자 등의 파운드리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 및 장비 관련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코드미코라든지 헬스, 옵트론텍 이렇게 세 종목 추천주로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진단시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상이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시젠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풍제약은 또 오늘 하한가를 맞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금 제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부분이 있죠.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에 돌입을 하면서 빌 게이츠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씩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의 고공행진과 공모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은 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에 따라 투자 매력도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국내 바이오 업종은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추가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데일리머니의 윤효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 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바이오는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법과 제도적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K바이오는 생물 정보가 최근 증가하고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기반 바이오 경제는 다양한 국가적 편익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나 이제 AI를 활용한 바이오 경제의 어떤 편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과 진단에 기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 전체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오 경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시스템 경쟁력이 미흡해 혁신의 성과가 사회 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는 그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은 조금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와 활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그리고 내 정보가 탈취되거나 편익이 탈취되거나 불법적으로 내 데이터가 쓰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그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K바이오 혁신의 성과와 편익의 확산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바이오 경제에서는 이해 당사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신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공급자가 있고 신규 공급자가 나오고 수요자가 공급자로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제 의료 정보나 제 정보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가 있는 시대이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이 혁신 생태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시스템을 경쟁력을 갖는가가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공급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편익이 특정한 이익단체의 편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편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다 많은 공급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또 유전자 검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를 강조하며 K-바이오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 안에 비대면 산업 육성이 들어있고 그 안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육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쩌면 그 데이터 기반 바이오 경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기상현상 중에 하나가 이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장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마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마이유라고 부르고요. 또 일본에서는 바이유라고 부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올여름 아시아 장마 굉장히 강력하죠. 중국은 역대급 장마 피해로 8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고요. 일본도 이번 장마폭우로 사망 인구가 한 70명 이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피해가 있죠. 동해안 폭우, 부산, 경남 지역 폭우, 호남, 제주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국민들에게 풍수의 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보험료만 내도 기상재해를 입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풍수의 보험이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좀? 일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네. 풍수의 재해를 갖다가 피해를 갖다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은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3,600억 원 이상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복구 비용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더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상해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드는 것처럼 이런 재난의 자연재해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율이 중요하잖아요. 국민이 부담한 요율은 어느 정도예요? 통상적으로 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의 예. 절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에서 45%를 가입자가 부담하고요.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방자치 자치단체별로 지원비율은 좀 다릅니다. 네네. 보험 기간은 1년이고요.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경우 동절기 5달만 보험을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받아서 총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스스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에 대비할 수 있고 생각보다 보험료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보험에 들 경우에는 기상재해를 입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홍수 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를 갖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를 하는데요. 정액의 최소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 및 단파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9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4,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세보험의 상품성을 높여서 가입할 경우 더 유리해졌는데요. 소상공인 상가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서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렴하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실제로 보상받은 사례들이 존재합니까? 그럼요. 그런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17년 7월 18일 청주 지역의 폭우로 사망자 및 실종자 7명,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죠. 이때 풍수보험에 가입했던 149건에 약 6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요. 당시 주택이 전파된 사례를 보면은 풍수보험 미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900만 원보다 8배가 많은 7,2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연간 보험료 48,6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하고 연간 21,800원만 내고 보상을 받았던 것이죠. 네. 강원도는 2019년에 2만 5천여 도민들이 풍수보험에 가입을 해서 태풍이라든가 강풍 등 814건의 피해에 대해서 21억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요. 주요 사례를 보면 보험료 13,900원을 냈던 주택가입자가 강풍 피해로 1,800만 원을, 보험료 90만 원을 부담했던 온실가입자가 태풍 피해로 1억 1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고요.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상가의 경우 태풍 미탁 피해 당시 2,500만 원의 보상을 받아서 피해 복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기상재해는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좀 많은 국민들이 부담이 적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만일의 이런 어떤 재난에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죠. 모쪼록 조속히 폭우 피해가 좀 복구가 되고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